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죠? 날이 굉장히 이제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난 지 오래되고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월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늘부로 공포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그 프린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도 다음 주에 새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뀐 내용을 반영해서 3월 달부터는 오늘까지만 쓰고 옮겨 적든지 하시면 돼요. 너무 소중하게 보관 안 해도 된다고. 중간에 법이 바뀌면 프린터 다시 바뀐 걸 내드린다고요. 다음 주에 그건 내드리고 오늘 개정법령은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그 우리 프린터 32번에 있는 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는 게 이제 토지에, 지금은 주택법상 주택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죠. 이제 토지도 제출하는 것으로 오늘 공포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지난주 공부했던 거는 전자계약,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하러까지 안 해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 임차인에게는 대출 금리를 할인해주고 등기 대행 보수를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편리합니다. 종이계약서를 안 써도 되니까 편리하고요. 또 종이계약서나 종이확인설명서를 따로 보존 안 해도 되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안전한 이유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 팔아먹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해야 되고,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계약서 금리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만 받습니다. 판결서도 받고요. 매매는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두 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부동산 실명법은 민법에 반드시 나오죠. 우리 중개실무도 최근에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실명법 중에서는 3자 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 두 개가 거의 민법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실무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의 사례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특별히 예외가 인정된다. 원래 무효인데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고 처벌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 오늘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안 돼 있으면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이런 거는, 유치원 같은 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자, 이런 걸 지난주 했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실무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가 적게 나오면 보통 최근에 5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게 3문제 나온다고 반드시 시험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1문제 나오고요. 경매 1문제, 매수 신청들이 1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주택은 2년인데 상가는 1년,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받아야 된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경매는 대금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농지의 경우 경매로 취득,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부칙개공을 제외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보정 설정도 해야 되고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반드시 법원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임원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합니다. 중개 업무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오로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업무 정지 당했다고 써붙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 정지돼도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일 의무가 없죠.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우리 교과서 543페이지에 있고요. 544페이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죠.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최단기 존속 기간이 1년이니까. 544페이지, 우리 교과서 544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주간, 노인보호센터 이런 것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도 적용되고요. 법인도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LH나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되고 대기업은 적용 안 되죠. 상가는 대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런 거는 동창회 사무실, 종중사무실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44페이지 맨 밑에 그 보증금 제한, 지역별 적용 대상 보증금이 있는데요. 그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9번 맨 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영덕 대개가 아니라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자, 9억 초과,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고요. 우선 면제도 못 받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안 됩니다. 근데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 특례. 특례라는 건 특별한 예외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그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데 그게 포함시키지
안 낸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월세 낼 돈도 못 벌었다 해서 그냥 쫓아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대항력은 뭡니까?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어도 계속 세입자는 장사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죠. 다른 주인한테도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9억 초과하더라도 중간에 건물, 옛날에 민법에 임대차는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습니다. 즉 주인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민법에서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이 있다. 안 나가도 된다. 9억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도 역시 9억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주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고 또 계약갱신 요구에서 결국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다고 9억 초과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9억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죠. 이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월 4일, 2022년 1월 4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요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혈액 발생합니다. 지금 명동에 있는 상가가 60, 70%가 다 비어 있답니다. 비어 있어도 건물주들은 세입자 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받으려고 하면 월세를 엄청나게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낮춰주고 받으면 또 5%밖에 못 올린다 하고 이러면은 원상복구 시키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거의 비워놓고 있대요. 비워놔도 세입자한테 월세 공제를 한다고 보증금에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이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권한 게 아니라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게 544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한 게 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임시표준 대개. 원래 이걸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이거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안 됩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도 적용 안 됩니다. 그 상가의 묵시적 갱신도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임시 표준 대개는 대개 권해 요건 적용된다. 9억이라는 것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전세 1억하고 같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환산보증금이 9억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6페이지 최단기 존속기간인데요. 이건 지난주에 했던 내용 그대로의 표가
지난주에는 주택 할 때 이거 했었어요. 주택. 지금 이번에는 상가죠.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이고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2년, 농지는 3년인데 다년생 식물인 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는 5년입니다. 그리고 민법 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 건물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최단기는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게 비교하는 게 좋다고요. 지금은 뭐 상가만 기억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6페이지입니다. 546페이지 맨 밑에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주택 상가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거기에 보면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 상가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요런 숫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만약에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못합니다. 왜? 두 개 합하면 12년이 되기 때문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6년이면 또 6년이 연장되는데 12년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럼 5년이면 5 플러스 5 한 번 연장 가능하죠? 4년이면 한 번 연장밖에 안 되고 3년이면 두 번 연장돼서 9년밖에 안 됩니다. 10년이라고 돼 있지만 처음부터 7년 계약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못 한다고요? 2년 했으면 2년 해서 10년간 가능하겠죠. 4번 연장해가지고 1년 했으면 9번 연장해가지고 최장 10년간 가능하겠죠. 영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되는 게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한 번이라도 석 달 월세액을 연체한 전력이 있다면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 8가지 사유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4번에 있습니다. 54번.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 동의 없이인데 동의받아 하면 X죠.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대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게 전대죠. 전매는 매수인이 다시 대파는 걸 전매라고 하고요.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거절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4번이 있습니다. 민법에 착오로 법률행위 취소하는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상가도 거절할 수 있고 또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금 일산에 보니까 상가가 5층짜리 상가가 약간 내려앉았더라고요. 그걸 다 대피하고 세입자들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계약기간 중인데 주인들은 그냥 보증금만 받아가지고 나가라 하고 세입자들은 억울하다 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뭐 소송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일산에 보니까 건물이 침하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있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 노란 글 치료되어 있는 게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얼마나 노후 훼손, 얼마나 멸실돼야 되는지, 얼마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법에 의한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뭐 안전등급을 D등급을 받은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요건 소송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주인들이 이걸 이유로 노후돼서 훼손돼서 지금 다시 지어야 되겠다, 나가라,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이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절해도 되겠죠.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48페이지인데 548페이지 하기 전에 547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감할 수 있습니다. 정감. 근데 정액은 5%고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지역별 일정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이 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상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즉 서울에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5%밖에 정액이 안 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주변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 1년에.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주인이 시세 올랐다고 계속 올려버리면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서울에 뭐 가로수길, 무슨 길이 많이 생기잖아요. 경리단길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입자들이 상권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면 주인들이 자꾸 보증금을 올려버리잖아요. 주변 시세 올랐다고 올려버리면 세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학개론 시험에 젠트리피케이션 나온 것 같던데 들어봤어요? 학개론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젠틀맨이 뭡니까? 신사죠.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화라고 되는데 번역을 하면 신사화. 그게 뭐냐면 계층 이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세입자 다 쫓겨나고 새로운 그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게 들어오게 된다고요. 자본력이 있는. 왜냐면 자꾸 올라가니까 주변 시세가 올라가니까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결국 세입자는 다 현 세입자는 다 내쫓긴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지만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시세가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시세 올랐다고 자꾸 올리면 그거 안 올려주려면 주인하고 소송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MBC의 텔레비전에 보니까 참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계약 기간을 2021년까지 적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적어가지고 2201년까지 적었더라고요. 그 세입 주인은 나가라,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이러니까 세입자는 아직 197년 남았다.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주인이 그냥 펜스 쳐버리고 막 간판 떼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간판 떼내고 업무방해하면 대법원 판례는 500만 원 정도 벌금 나오더라고요. 주인한테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업무방해죄로 벌금은 받지만 사실상 세입자가 장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방해를 하면. 그 변호사들도 나와서 임대차 기간은 뭐 영구 무한히도 가능하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을 일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소송을 해보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봐라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직거래여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개거래면 이거 개업공개사한테 손해배상 하라 하고 하면 피곤하겠죠? 이걸 중재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 적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계약기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적사항 이런 거는 꼭 확인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손님 보고 직접 확인하고 했어요. 계약 내용이, 위 계약 내용이 모두 그 임차인, 임대인의 의사와 일치한다. 뭐 이런 걸 해놓고 사인을 하나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 계약 날짜 잘못 적어가지고 문제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입니다. 자동연장이죠.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자동연장.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 됩니다. 법정갱신되면 1년입니다. 존속기간이. 아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죠. 3년 계약했는데 계약갱신 요구에서 연장되면 또 3년이 연장된다고요. 근데 아까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는 못한다고 했죠. 갱신 요구는 못하지만 6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같은 말입니다. 자동연장되면
1년 더 연장되는 거예요. 6년 더 연장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 돈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시험에 내보니까 다 틀리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3년 했다가 3년 더 갱신 요구해서 3년 더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또 당장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은. 근데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못 한다고요. 중간에. 그럼 3년간 월세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근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경우는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2022년 1월 4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이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밑줄 치세요.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참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주인이 동의하면 되는데 동의 안 하면 소송해봐야 돼. 중대한 변동이 있다는 것. 그럼 뭐 이를테면 영업해가지고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렇다면 중대한 변동이 생긴 거죠. 근데 뭐 매출액이 10만 원 줄어드는 걸 이걸 중대한 변동으로 볼 건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중대한 변동이 좀 매출액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중대한 변동이라는 거는 중대한 변동 밑줄 쳐놓으시고요. 있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요. 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음으로써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폐업을 할 수 있고 폐업한 경우에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거 중요하죠.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 교과서 548페이지 그 양가로 3번 밑에 양가로 4번 해가지고 폐업으로 인한 해지 이런 식으로 적어 넣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548페이지 교과서.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교부가 아니라 신청만 하면 됩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죠.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550페이지 우선 면제인데요.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주택은 동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는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이라고 하죠.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경매 넘길 때는 건물을 안 비워줘도 되는데 배당받을 때는 배당받는 것과 건물 비워주는 것은 동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소액 임차인인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 대항 요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이거 주택에도 마찬가지죠. 2분의 1이죠. 주택도. 즉 만약에 4억에 낙찰됐는데 매각되는데 최우선 면제 해줄 금액이 전부 4억이라면 다 해주고 나면 저당권, 근저당권자 한 푼도 못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각대금이 4억이면 2억만 떼주고 이거 가지고 최우선 면제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무조건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6구는 54, 6구 54입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이게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6,500만원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2,200만원. 왜 나누기 3을 하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던데 나누기 3을 왜 하는지 안 적어놨고요. 그냥 법에는 6,500인 경우 2,2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를 역산을 해보니까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 끊어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900, 광역시는 3,800 이하인 경우 1,300,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고요. 이 실제 받는 돈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요. 서울에 있는 상가. 첫 번째, 보증금이 500만원이고요. 500만원. 월세가 60만원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이죠. 자, 이런 경우 경매 넘어갔을 때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1번 9억, 2번 6,500만원, 3번 2,200만원, 4번 500만원, 5번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이 있습니다. 이 중에 3번 X입니다. 답은 500입니다. 500. 실제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요. 500만원 내놨는데 2,200 받으면 자기가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만 내고 있고 보증금 한 푼도 없으면 경매 넘어가도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 거죠. 실제 받는 돈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보증금 범위 내에서 기준이 되는 건 환산보증금이라고. 환산 기준이 되는 건 월세도 포함하는데 실제 받는 돈은 월세는 빼고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인데 다음 주에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5개 위원회 비교하는 거 내드릴 겁니다. 1월 달에 내드렸어요.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이 다음 주 내드리는 거는 이미 받은 분들은 안 받아도 돼요. 이거는 개정사항 없고요.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니까. 자, 상가 임대차 위원회는 법무부에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위원회 이거는 논리적인 거 별로 없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숫자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이거 왜 10명이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요. 그냥 숫자는 사실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 또 다음에 하니까 이거 지금 암기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보면 다 잊어먹죠. 그래도 계속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주인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좀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이런 방해하면 안 된다. 신규 임차인에게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주인이 현 세입자한테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한테 지금 세입자 월세 100만 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니까 월세 1000만 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근데 물론 주변 시세가 1000만 원이면 받아도 돼요. 지금 뭡니까 이거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저하게 높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인은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권리금이 명문화되었는데요. 오히려 권리금이 명문화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외려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더 못 받아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옛날에 제가 권리금을 1억 중개해 봤는데요. 주인이 특이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함 특약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 넣어줬어요. 그때는 그게 유효한데 지금은 효력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리고 특이하게 그렇게 적어주기는 했지만 1억 주고 받았다고 세입자들끼리 주인 몰래. 근데 요즘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몰래 하기가 어려워요. 그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 받아 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4가지 봤죠.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이제 방해해도 되는 게 20개가 넘어요. 예외가 더 많다고요. 자, 뭐냐면 권리금 보호 안 해줘도 되는 거, 면제사유, 즉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안 해줘도 되는 거, 즉 권리금 방해해도 되는 거 못 받아가게. 뭐냐면 8가지가 있어요. 갱신거절 사유 8가지,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산하는 경우 등 우리 프린트 54번에 있는 8가지 사유 있잖아요. 이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 경제적 능력이죠. 그럼 새로운 세입자 얼굴 데리고 와서 얼굴 한 번 봤는데 건물주가 저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면 현 세입자가 아닙니다. 옷 입은 것은 저렇지만 월세는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지금 얼굴 한 번 봤는데 위반할지 안 할지 어떻게 명백하게 아냐고요. 그래서 주인 협조 없이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분들, 뭐 민법 선생님도, 민법도 여기 나오잖아요. 중개사법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봤는데 제각각의 이게 누굽니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사용 안 한 것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사용 안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사용 안 한 경우를 말할까요? 여러분은? 현 세입자? 제가 이거 2015년 만들 때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에도 참석했고, 그때 그래서 그 만든 입안한 사람한테 그 사무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법무부에 이건 뭐냐, 누구냐, 주인이냐, 세입자냐 물으니까 그 주어를 한번 찾아봐라. 뭔지 주어가. 저보고 오히려 역으로 묻더라고요. 주어가 뭡니까? 세입자, 주인 뭐예요? 없죠, 누군지? 없잖아요. 주인이, 세입자가 이런 말이 없잖아요. 주어가 누군지. 주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의도는 둘 다 해당되는 걸로 만들었대요.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사용 안 했거나 또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나 이제 더 이상 세 안 놓겠다. 이렇게 한 경우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자기는 만들었대요. 그 지금 강의하는 분들은 이게 설명이 뭐 반반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세입자, 어떤 분은 주인. 그 시험에 주인이냐 세입자냐 나왔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나오지 않고 그냥 시험에는 1년 6개월 대신에 1년, 2년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주인이 데려와가지고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현 세입자한테 자,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라. 내가 구해줬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받았으면 세입자가 내가 데려온 사람하고 할 건데 왜 네가 데려와서 나보고 계약하라고 하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착한 주인 없죠? 주인들은 대체로 권리금 받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많으면 나중에 세놓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현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낮은 금액입니다. 뭐냐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새로운 세입자가 권리금 1억 준다고 했는데 주인이 거부해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으면 금액이 만약에 3년 영업을 했으면 옛날 3년 전보다 권리금이 평가하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죠. 권리금은 세 가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시설 권리금이 있고요. 바닥 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낮아집니다. 대체로. 냉장고 같은 거 식당 하면 사용하면 중고값이잖아요. 낮아지고요. 바닥 권리금은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많죠. 영업 권리금은 영업을 잘했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손님이 떨어졌으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부러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판례가 있는데 식당인데 허위 매출 전표를 엄청나게 끊어버렸어요. 자기 가족들 그냥 카드 계속 끊어가지고 또는 막 현금으로 사 먹는 것처럼 해서 허위 매출 전표를 끊어가지고 미리 작정한 거예요. 1년 전부터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그럼 요즘은 그 기계에서 이게 버튼만 눌러도 이게 매출액이 얼마인지,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다 나오나 봐요. 자, 연 매출액이 이렇게 됐다 하면 권리금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매출을 부풀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업소 인수받을 때 뭐 권리금 1억 달러, 통상적으로 우리 중개사무소는 한 2, 3천만 원 정도 형성돼 있어요. 권리금이. 그 2, 3천만 원이 적정해요. 그 컴퓨터라든지 중개사무소에 있는 직기 다 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1억씩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야 돼. 그럼 네가 뭐 매출액까지 왜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이야기해야 되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안 해야 되겠죠. 계약 그런 데는. 원래 다 실사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권리금 1억이라는 것은 1년간 순수익이 1억이 돼야 돼요. 순수익이 1억이 되려고 하면은 보통 이게 매출액의 30%는 원가, 30%는 직원 월급, 30%는 마진, 10%는 세금 이런 정도 된대요. 그럼 1억이 순이익이 되려고 하면은 한 3억 정도 매출액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득대고 그냥 권리금 주지 말고 그런 걸 적으라고.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 된다 이런 걸 권리금 계약서에 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매출액을 속였으면 그럼 3억이라고 하면 계약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너한테 왜 내가 계약서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물으면 그러면 뭐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냥. 그럼 계약서 보여주면 그럼 보고 이 중에서 제가 임의로 몇 군데 전화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안 된다 하면은 또 속일 거잖아요. 그게 임의로 축출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계약한 거 맞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한 거 맞냐. 왜냐면 가짜로 계약서 적어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권리금 받고 팔려고 현업에서. 낮은 금액입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라고요. 이 바닥 권리금은 지리적 이치인데 우리는 가만히 이 자리에 있는데 바닥 권리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학원이 있는데 입시 학원이 있는데 그 학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원이 있는데 학교 앞에 있었어요. 학교 앞에. 근데 학교가 옮겨버렸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안 좋아진 거잖아요.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권리금이 떨어진다고. 자, 손해배상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